안녕하세요. 예세쇼 이하늘입니다. 예. 자, 그럼 오늘 뭐부터 할까요? 오늘 준비한 건 나무 위키 읽기. 나무 위키 읽기. 애들이 나한테 뭘 바라고 지금 나무 위키를 읽으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긁히는 나의 모습을 담고 싶다. 우리 제작진에서 그런 의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 긁히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처음부터 읽어? 본명 익은 배, 별명 썩은 배. 1971년 음력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5월 3일 양력 625 6월 25일 연한 이시까지 나왔고요. 키 1cm 키웠네요. 175인데 176으로 나왔어요. 근데 옛날에는 178이었어요. 근데 나이 먹으면서 좀 줄더라고요. 발 275 아니고 270. 혈액형은 O형. 현배생고요. 대구 삼덕국민학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대구 삼덕국민학교 아니에요. 대전 성남 국민학교. 전학 간 적도 없어요. 여러분 나무 위키 왜 이래요? 정확하다며. 중학교 삼광중학교 유성농고 아니야. 왜 이래? 나무 위키 정확하다며. 여러분 나무 위키 믿지 마세요. 일단 정정할게요. 학력 대구 삼덕 국민학교 아니고요. 대전의 성남 국민학교. 자, 그리고 중학교는 지금은 이름이 이제 이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하지만 맞아요. 삼광중학교 맞아요. 그리고 유성농업고등학교 아니에요. 서산 농임업고등학교. 그 사물놀이 옛날 농악. 농악 특기생이라서 저는 농고로 진학할 수밖에 없었어요. 서산농고에서 장학금을 준다 그래서 장학금을 받고 그 학교로 갔다. 그래서 1년 뒤에 너무 두드러 맞다가 맞다 지쳐가지고 그만뒀다. 정말 남들이 세 번 태어나서 맞을 거 그때 고등학교 때 다 맞아봤다. 남들은 뭐 내가 남들 어렸을 때 저 패고 다니고 뭐 그런 줄 알았지만 엄청 맞고 다녔어요, 여러분. 맞고 학교 다니다가 그러다가 그만뒀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소속사는 현재 지금 슈퍼잼 레코드가 아니고 지금 펑키타운이라는 데고요. 그리고 데뷔는 1994년도에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안 나와 있네요. 인스타그램은 NAKSI_WANG 낚시왕. 개요. 대한민국의 힙합 음악가이자 남성 3인조 그룹인 DJ DOC의 리더,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활동 이외에도 토크쇼의 MC 및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멤버로서 활동 등 방송에서의 활동도 활발하다가 아니고 반짝했었다. 덜했다. 지금은 아니다. 생일 1971년 5월 3일 양력 6월 25일 경상북도 대구시 중구 삼덕동 아니라니까. 대전시 동구 성남 1동 7통 1반 187-1번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971년 여기까지 맞고요. 경상북도 대구시가 아니라 자 대전, 그때 당시엔 충청남도였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그러네요. 가정사가 많이 아무래서부터 나오네요. 이 새끼도 어떻게, 저 휴지 있어야 되나요?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쭉쭉 갈게요. 가정사가 많이 우울하다. 아버지는 축구공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했으나 아니에요. 경영이 아니라 경영진에 있었죠. 사장이랑 친구였어요. 이하늘이 국민학교 2학년 때 낚시 도중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러 가다가 숨졌고 모치는 1년 뒤 재혼 이후 자녀와 이별했다. 요거 좀 정정해도 될까요? 일단 축구공을 만드는 회사 경영진에 있었던 거 맞고, 그 뒤에 낚시하다가 물에 빠진 친구가 거기 대표예요. 그리고 친구예요. 아주 3명이서 낚시를 갔어요. 친구끼리. 친구가 먼저 부여 백마강인데 거기서 낚시하다 물에 이렇게 휩쓸려서 빠져서 들어갔고, 거기서 허우적대는 거를 저희 아버지가 구하러 들어가셔서 그 친구랑 끄집어 나오다가 결국에는 같이 말렸고, 나머지 친구 한 분은 돌아오셨다. 요게 사실이고, 모치는 1년 뒤에 재혼하지 않았어요. 그냥 할머니랑 나랑 동생 현배랑 엄마랑 넷이 살다가 엄마랑 할머니랑 사이가 좋을 수가 없죠. 그때 당시에 엄마 나이가 29이에요. 그러니까 사별이에요. 29살의 사별. 그때 당시에는 나는 엄마니까 굉장히 막 어른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내가 나이 먹어보니까 29의 엄마가 애 둘에 9살, 7살 애 있고 할머니랑 같이 살기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전 엄마를
100번이에요. 제 기억엔 9살 때 있다가 엄마가 11살 때쯤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가셔서 장사 같은 거 이런 것 저런 거 장사를 하셨어요. 이름 기억나는 거는 봉봉영양센터. 거기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가스를 먹어봤죠. 손님이 먹다 남은 돈가스. 너무 냄새가 맛있는 거야.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게 있었다고? 이런 음식의 돈가스. 그 뒤로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용돈을 주시고 바나나를 사줘요. 그 바나나를 집에 들고 올 때 그 정말 바나나를 빨리 먹고 싶어 했던 세 번째 기억은 고스톱. 우리 엄마가 고스톱을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정말 짜장면 시켜주시고 고스톱을 그 친구분들이랑 그렇게 열심히 치시던. 엄마는 음식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돈가스, 바나나, 짜장면 이렇게. 국민학교 생활은 여기까지예요 일단. 자, 그래서 국민학교 그 다음 갈게요. 이거 방송 재밌으려고 하다 이거 다들 심파로 가는 거 아니야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울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이거 방송 이거 뭐 재밌으려고 하려다 이거 갑자기 왜 심파야 이거? 그렇다고 해서 뭐 있었던 얘기를 최대한 밝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국민학교 시절에는 공부를 잘했으나 중요한 거 나왔네요. 공부를 잘했으나 제법 했어요. 중학교 전학 이후로는 학업보다는 농학부의 활동에 관심을 둔 바 있었다. 맞죠. 그때 당시에 제가 좀 머리가 좋아서 저희 반 담임 선생님하고 농학부 선생님하고 저를 두고서 공부시켜라. 얘는 음악 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로 두 분이서 상당히 저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다. 약간 두 가지의 재능이 다 있었다. 이렇게 잘난 척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도 기숙사에 제공되고 학비도 나오는 특기자로 들어갔다. 예, 아까 그 얘기죠? 자, 그 다음, 그러나 군대 분위기, 이거 어떻게 알았어? 나름 정확하네? 방금 누가 바꾼 거야? 군대 분위기처럼 후배들을 궁이 잡으면서 괴롭히는 있었어요. 너무 학교 다니는 것이 점점 실증이 났다고 한다. 실증이 아니라 힘들었죠. 실증이 아니에요, 이거는. 지옥 같았어요. 실습을 마치고 남몰래 집에 가는데 어려운 집안 사정을 알게 되고 학교를 자퇴한다. 요거는 제가 무릎팍도사에서 했던 얘기예요. 이때에 처음으로 내가 가장이란 기분을 알게 된 시기였던 것 같아요. 나는 학교 다닐 때 나 힘든 거밖에 몰랐거든. 학교 다니기 싫고 맨날 두드려 맞고 힘들고 근데 어느 날 딱 집에 왔는데 또 되게 슬픈 얘기인데 집에 왔는데 간장, 김치 할머니하고 현배하고 그렇게 먹고 있는 거야. 할머니가 내 동생하고 나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수저 포크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런 것들 이렇게 옮기면서 뭐하고 검수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데 내 기억에 할머니 월급이 6만 5천 원이었나? 그때 당시 월급이. 그거 가지고서 우리 세 식구가 먹고 살려니까 빡세죠. 중학교 때 그때 당시엔 학생들이 많아서 한 학년당 380명 이 정도 됐었거든. 검은 비닐 봉다리 같은 거 봉다리에 집에서 쌀을 가져와요. 불우유 뜯는다고. 그럼 전교에서 요 쌀 봉지를 다 한 사람당 요만큼씩 가져왔을 거 아니야. 시주하듯이. 교무실에서 스피커로 이름을 불러요. 몇 학년 몇 반 이금배. 그러면 반에서 애들이 다 가져왔던 쌀을 내가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야. 그때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갔는데 집이 완전 기울어져서 완전 그렇게 되는 거 알면서 더 이상 돈 축내고 싶지 않다. 우리 학교도 다니기 싫었고 사실. 그래서 겸사겸사 그만두게 됐어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할 시간도 없었지만 연예인들 가난 배틀 들어가면 앉아요. 계속 또 가볼게요. 이씨, 갑자기 이렇게 가네요? 학교를 자퇴하고 갑자기 공장으로 가네요, 저? 공장에서 전화기 만드는 일을 하거나 매혈 등으로 돈을 벌다가 DJ가 되기로 결심한다. 매혈, 피를 파는 거예요. 적십자와 녹십자가 있잖아. 근데 녹십자 대전에 그 비례동 고속버스 터미널 옆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피를 빼면 5천 원을 줘요. 그러니까 학교 그만두고 집에 와서 있는데 어쨌든 할머니가 그럼 돈 벌어라. 그래서 처음으로 간 회사가 정품 시럽이라고 전화기 만드는 공장. 반복 노동이라고 해야 되나? 계속 하루 종일 반복하는 거? 그거 했었었고 그거 2달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그 다음 들어간 데가 옷 공장. 내가 만든 옷 중에 하나가 리바이스 체크 남방. 거기서도 맞았어요. 나보다 한 나이가 5살 이상 나는 형인데 날라리에 깡패야 이 형. 나를 겁나 갈구는 거야. 왜냐면 거기는 공장에 있는 누나들이 좀 나 이뻐라 했거든. 귀엽다고.
질투나는지 나를 계속 깔보는 거야. 그 나무 망치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나무 돼 있어. 그것도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이렇게. 그거 갖다 머리를 그냥 내려쳐가지고 여기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흉터가 여기 지금도 있어. 우리 할머니하고 그 나 때린 형네 할머니하고 아는 사이예요. 근데 이 형네는 동네 구멍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우리 지금 요즘에 뭐 신고하고 뭐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서로 그냥 얘기하고 합의 보고 뭐 경찰서 갈 일도 없고. 그래서 조립봉 2봉지로 합의를 봤다. 그래서 현배랑 나랑 조립봉을 아주 맛있게 먹었다. 대가리 터지고 나서. 우리 집은 과자를 돈 주고 사 먹을 만한 그런 형편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조립봉 엄청 귀했어요. 그러다가 그 공장 그렇게 그만뒀잖아. 그때 당시에 17살, 뭐 18살 요때일 거야 아마. 친구가 녹십자에 가면은 돈을 준다는 얘기를 나한테 누가 정보를 줘가지고 정말? 그래서 가가지고 바늘도 엄청 두꺼웠어. 그때는 진짜 완전 그 철사 같은 두께의 바늘이었어. 그거 갖다가 꽂으면 그걸로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거 갖다 생활할 정도는 아니고 용돈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게 된 거예요. 여기서 조금 놀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없고 뭐 잃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친구들이 되게 그냥 뭐 나한테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그러다 친구 게임에 넘어가서 여기다 문신도 하게 되고, 문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약간 그 이연세 선생님의 공포의 외인구단, 그 황소, 그 우린 외인구단이다 이러면서 황소를 파는데 뿔을 크기를 잘못 만들어가지고 그거 덮으려다가 슈퍼맨 다시 그걸로 덮고, 그 슈퍼맨 또 그 황소를 덮으려다 보니까 슈퍼맨이 너무 큰 거야. 그래서 그것도 슈퍼맨을 덮기 위해서 또 이 더 큰 문신을 하고, 제 문신 스토리는 또 그래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병역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면제를 받았지만 이하늘의 경우에는 부친의 사망과 모친의 재혼 후 양육자가 없으므로 죄다 재반의 가장으로서 할머니 임선인 도입한 사유 때문에, 맞죠? 이거는 생활 유지자인가? 생활보호 대상자 아닌데, 어쨌든 뭐 그런 거 됐어. 여담이지만 천하무적 첫방 때 본인 방송 안 보고 무한도전을 시청해서 길이 너무 싫다고 글을 남기는 바람에 그게 무한도전 개그 소재로 쓰였고, 그 글은 성지가 되었다. 별의별 게 다 써있네요. 그리고 무한도전에 길이, 요 댓글 쓴 거는 사실 제가 일부러 던진 거예요. 그냥 뭐 제가 댓글 달고 뭐 그게 아니라 일부러 재석이하고 놀러와 때 토크 소재로 좀 쓰려고 제가 약간 깐 거죠. 전문용어로 니주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재석이하고 길이가 놀러와서 또 토크로 이렇게 해가지고 토크 소재가 됐었다. 제가 뭐 진심으로 뭐 길이가 재미없어요 뭐 이렇게 달 그건 아니잖아요. 생각해봐요. 익은 배로. 그럴 리는 없어요, 여러분. 진심으로 악플 단 게 아니라 이거는 진짜 방송을 위해서 한 거예요. 자, 슈퍼스타 K 심사위원 꾸준히 참여했다. 특히 슈퍼스타 K2에서는 소미션인 탑6 작사 미션에서 허각과 김지수를 담당 멘토로 참여했는데, 여기서 어차피 우승은 존박이 한다는 명대사. 내가 그랬어? 내가? 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그리고 슈퍼스타 K4에서 로이킴의 심사를 맡게 되었을 때 이승철과 백지영 등은 로이킴에게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대로 가면 탈락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이하늘은 팝송 그렇게 소원일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평가와 함께 슈퍼패스를 사용하여 로이킴을 합격시킨다. 이건 예시죠. 보는 눈은 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이제 사족을 붙이자면, 내가 좀 쟤네 잘 될 거야 라고 했던 애들은 다 잘 됐어. 크레용팝도 걔네 그 뜨기 전에 그 대표랑 해가지고 투자해가지고 얘기도 한동안 진행됐어. 그 뒤에 뜬 거야. 그냥 한참 있다가. 또 나플라, 창모, 로꼬, 뭐 얘기하면 뭐 입 아프죠. 그 뒤로 갈게요. 로이킴은 괄목할 성장을 거두며 결국 우승에 성공했다. 때문에 로이킴에게 구세주와 같은 존재며, 근데 구세주와 같은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개종한 것 같아요. 구세주면 연락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와요, 잘. 그 뒤에, 왔네요. 10월 10일, 네. 11년간 열애한 1988년. 전 88년생이랑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생 여자친구, 박유성과 결혼했다. 여자친구가 20살 때 나를 먼저 좋아했고 이하늘을 먼저 좋아했고 17살의 나이 차이문에 이하늘은 6개월간 고민했지만 여자친구의 계속된 구애에 연애를 시작하게 됐다고 한다. 이건 좀 정확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거슬리는 단어가 있네요, 여기. 하지만 2020년
2월 24일 결혼한 지 고작. 꼭 고작이라는 단어를 써야 했니? 고작이라니. 남자 한 달도 안 돼서 깨진 사람들도 많아요. 고작이라뇨. 정정해 주세요. 고작은 아니에요. 자, 1년 3개월 만에. 어쨌든 그랬다고 합니다. 고작 긁히네. 나 고작이 긁힐 줄 몰랐어요, 여러분. 자, 드디어 나왔네요. 논란 및 사건, 사고. 우리 제작진이 이것 때문에 하자고 한 것 같은데, 오래전부터 가요계 악동이라 불리는 만큼 사건, 사고와 구설수가 많은 편이다. 씨발, 나 폭력전과 사범이라고? 폭력전과 사범은 안 될 것 같은데, 조만간 경찰서 가서 한번 알아볼게요. 사채 광고 출연 논란. 그렇게 논란 안 됐어요, 여러분. 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자, 베이비복스와도 갈등과 도넘은 발언. 요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베이비복스가 먼저 저한테 음악적으로 뭐 흑인들 걸 가져와서 그대로 따라하는 주제밖에 안 되는 게 이걸 신문기사로 플레이해서 저도 뭐 니네 활동하는 모습도 뭐 결국에는 뭐 어디 유흥업소 아가씨를 갖다 뭐 이렇게 표현하려다가 미알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일방적으로 가만히 있는 애들을 제가 팬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때 당시에 뭐 내가 이런 커뮤니티에다 쓴 글이에요. 그냥. 근데 그걸 갖다가 걔들이 노이즈 마케팅을 하려고 또 퍼와서 내가 그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하면서 사건을 더 키웠죠. 저도 뭐 잘못한 게 분명히 있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러지는 않았다. 그때 당시에 뭐 저도 어릴 때라서 누가 밟으면은 뭐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는데 전체적인 뭐 사지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왔는데 걔네가 후배들 그쪽에서 뭐 카피느니 흑인 애들을 막 따라하는 것밖에 안 되느니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 어떤 뭐 랩이라든지 뭐 힙합 음악이라든지 근간을 흔드는 게 자존심이 좀 많이 상했어요. 그러다 보니 발끈한 거고 그게 그러면서 또 박제가 돼서 지금까지 왔고 하지만 뭐 제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그건 인정할게요. 그런 단어를 사용한 거는 이게 서로 디스라고 한다면 서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서로 디스라고 한다면 갑자기 너는 왜 그런 단어를 사용했어? 그러면 너무 이거 짜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강원래와의 갈등. 이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옛날 얘기고 내가 지금 그때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여자랑 같이 뭐 만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어차피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그러면 과거다. 옛날이다. 툭툭 털자. 네, 그렇게 됐고 그래서 지금 감정이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뭐 사람이 그러면 되네 안 되네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또 다 어렸어요 또. 이렇게 정리합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박정환의 박치 발언. 이것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 이때 당시에 박정환의 박치라고 한 거는 맞아요. 박치죠. 박치라고 했어요. 덩다리 시리즈 1집에도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를 내가 갑자기 야 너는 뭐야 라고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에요. 재밌게 사실 방송이었잖아요. 해피투게더 유재석 나오는 방송에서 사실 누군가를 막 지금 요즘처럼 공격하는 레카 채널 그런 것처럼 막 보도성, 뭐 공익성을 위해서 보도 발언이 아니라 재밌게 하려고 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정확한 거는 박정환이랑 연락을 하고 지냈었어요. 남들의 막 신문 기사에는 갑자기 어느 날 연락도 안 하고 자른 사람처럼 막 얘기를 하긴 했지만 박정환이랑은 연락을 하고 지냈었고 심지어 박정환이랑 하는 사업에 제가 5군데 정도는 제가 쫓아다니면서 제가 샤라웃 했고 같이 할 때마다 오픈식, 개업식마다 제가 다 가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 인기도 좀 있을 때니까 나름대로 인사하고 도와주고 정환이랑 관계가 괜찮았어요. 나의 아팠던 포인트가 뭐냐면 같은 멤버를 내가 자른 사람이 된 거야. 그게 나는 조금 약간 어이가 없었고 제작자가 멤버 교체에 대한 권한이나 제작자가 신철형이 정환이한테 가서 설명을 하고 몇 번이나 했는데 그 말을 곧대로 안 믿고 안 들어. 왜냐면 실력적으로 자기가 교체됐다고 하기보다도 나 때문에 잘린 게 자기한테는 그렇게 뭔가 누군가에게 원망하거나 책임질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팩트는 신철형이 교체한 거고 신철형이 자른 건데 정환이는 기억의 오류로 완전히 뭐 모든 걸 내가 자기 뒤에서 재웅이를 데려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이렇게 완전 꼬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근데 나는 멤버를 내가 자른 사람이 이렇게 언론 플레이가 되는 게 있어서 좀 그게 조금 약간 답답했었다. 그거를 인터뷰를 하는 게 있어. 옛날 우리 전 매니저가
뭐 이하늘이 어쩌죠. 그거 봤더니 박정환이 그 사람한테 용돈 주면서 그렇게 써다 인터뷰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야. 난 좀 그때 당시에 조금 많이 아팠어요. 그것 때문에. 박정환이랑은 농담으로 시작했었고 그 농담할 정도의 사이는 됐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얘기가 엉뚱한 쪽으로 막 커지는 바람에 조금 약간 조금 당황했었다? 코요테 야유 논란 나왔네요. 코요테 야유 논란은 일단은 제가 속이 좋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자존감이 너무 떨어져 있을 때였나 봐요. 활동을 좀 한동안 안 할 때였었는데 제가 있는 나이트클럽에 코요테가 온 거예요. 코요테가 와가지고 행사를 이제 2개인가 몇 개를 하는 걸로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 가는 거기 사장님이 나한테 너도 후배들이니까 이 가게 클럽에서 좀 잘 좀 공연 좀 해줘라. 해가지고 나한테 그 말을 좀 하라고 부탁을 한 거죠, 형이. 그래서 이제 나는 코요테 애들 후배들이니까 가지고 여기 나도 일하는 클럽이고 여기 사장님 좋으신 분이고 하니까 공연 좀 잘 좀 해줘라고 부탁하러 갔는데 정말 1m 거리? 대기실이 좁아요. 1m 거리에서 인사를 안 하고 한마디로 쌩을 까는데 나는 애들한테 야 잘 좀 부탁하러 가. 그러면서 그 사장님도 뭔가 나한테 갇히는 입장에서 그 후배들이 이렇게 나한테 무시당하는 입장에서 정말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되게 무시당한 느낌이었고 뭐 한마디로 무시당한 거죠. 근데 내가 자존감이 높았으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너무 이렇게 활동 안 할 때니까 그게 배가 돼서 더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 잘 나갔다고 하니까 내가 어떤 그런 게 기분이 좀 들었었나 봐요. 저의 행동이 성숙하지 못했고 어떤 방식에 있어서 유치했고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인정하고 정말 그 부분에서는 제가 사과드릴게요. 그 뒤로는 시간 좀 조금 지나서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뒤로도 방송도 꽤 여러 번 했었고 몇 번이나 했었고 다른 방송도 같이 했었고 의외로 신지랑 한 방송이 꽤 있어요. 그리고 뭐 있으면 같이 하려고 이제 뭐 행사 같은 거나 그런 것도 있으면 코요테 같은 거 이렇게 저한테 행사가 섭외가 들어오면 뭐 나름대로 계속 행사 같은 것도 좀 많이 해주고 옆에서 그냥 뭐 내가 이걸 보상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지내보려고 노력은 했어요. 신지랑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코요테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또한 개천이나 문서 나와 있을 개 중에 깜깜 느리고 시비를 걸은 부리도 이러는 거 감안해야 한다. 전력이 있는 사실이고 전당한 싸우는 거 범죄면 감행하라.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린 적 한 번도 없어요. 먼저 때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 갈게요. 사여담 안면 인식장애.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있네. 안면 인식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몇 년 전 싸웠던 친구인 줄 모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넨 적도 이건 맞아. 난 되게 친한 친구도 기억 못하고 그리고 더 심한 건 뭐냐면 나는 솔로에서 누가 옥술인지 누가 영숙인지 이게 한 기수에 뭐 5, 6편 정도 하잖아. 나는 끝날 때까지 얘가 영숙인지 현숙인지 구분이 안 돼. 딱 기억 남는 애 캐릭터 있는 사람 한두 명, 두세 명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 그들 간의 어떤 관계도 있잖아. 이게 너무 복잡한 거야, 나는. 누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누가 했다고? 그래서 막 다시 돌려보기를 겁나 해야 돼. 어쨌든 안면인식장애가 좀 심해요. 한국 연예계에서 알아주는 낚시광. 자, 시간에 여유가 나면 낚시 확률로 덕분에 전문 채널인 FTV 고정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있을 정도로 뛰어난 FTV 프로그램을 보면 적기는 검역급 감성동 중심 잡아내는 그런 스타일도 관련되어 있다. 낚시 얘기는 뭐 길게 안 해도 되죠. 제 인스타 아이디가 낚시왕이에요. 막 데뷔했던 신인 시절 방송에서 번지점프로 중상을 입은 적이 있죠. 뭐 우리는 DOC가 연습실이 따로 없었어요. 돈 버는 거에 비해서 좀 가난한 그룹이었죠. 머피의 법칙 준비할 때인데 첫방 일주일 전인가 10일 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일 일주일 전? 한남동에 있는 태권도장을 잡아놓은 거야. 마룻바닥이 아니야. 밑에 매트리스 같은 거 깔려있는 머피의 법칙 중간에 개인기 하는 부분이 있어. 재용이가 이제 나중에 재용이가 했는데 원래 거기에 내가 막 이렇게 뭔가 다른 개인기 같은 거 하는 거였는데 헤드스핀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그냥 머리 대면 아플 것 같은 거야, 왠지. 그래서 봤더니 태권도 헤드 기아가 있네? 폭신폭신한 권투 글러브 같이 생긴 태권도 헤드 기아 있잖아. 이거 쓰면 푹신푹신해서 안 아프겠다. 그래서 그걸 쓰고 머리를 대고 돌렸는데 문제는 뭐냐? 밑에 매트리스도 그거잖아. 같은 재질. 이 헤드기어와 바닥이 정말 딱 붙어 있는 상태에서 몸만 획 하고 들어왔다고 왔는데
후두두둑 무술 영화 약간 주성치나 성룡 영화 보면 소리 나잖아. 버다다닥 소리 나는 거 목 꺾을 때 내 스스로 목을 대고 180도 돌렸어. 후두둑 하고서 한번 갔다 왔다. 아프진 않았어요, 여러분. 정신 이렇게 번쩍하는 느낌이 있었고 아프진 않았는데 몸에 힘이 없더라고. 몸에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 아주 나 놀랬나 봐. 거기서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가 콜라 사오랬나? 뭐 어쨌든 그래가지고 1.5리터짜리 콜라를 이렇게 들고서 편의점에서 받아서 딱 들어오는데 몸이 훅 꺼지더라고. 뭐지? 가지고 일단 하룻밤 자고 나서 보자. 어디 신촌에 백화점에서 팬사인회 하던 자리인데 팬사인회 하러 갔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가지고 안 되겠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 찍었더니 여기 뒤에 있는 목뼈가 부러진 거예요. 근데 그 목뼈 부러진 거 중에 하나인가 아래 건가 위에 건가 부러졌으면 하반신 마비래. 다행히 하나가 빗나가는 신경이 빗나가는 바람에 하반신 마비는 면하고 그냥 이제 목뼈가 부러진 상태로 기부스를 이렇게 한 거죠. 가지고 머피 법칙 보면 로보캅처럼 이렇게 기부스하고서 이렇게 하고서 방송해. 왜냐면 방송 잡혔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써 한 달 동안 이렇게 하고 방송했어. 한 달 조금 지났나? 조금 이제 살만한 거야. 가지고 풀렸어. 근데 이때 MBC 주말 프로그램 뭐 토요일은 즐거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다른 가수 애들 뭐 이제 뭐 터보니 뭐니 뭐 이런 가수들 나오는 프로그램. 아마 그게 우리나라 번지점프의 초창기 시절이야. 가평인가 양평인가 어디 가가지고 번지점프를 하는 거였는데 높이가 그때 45m인가? 그럴 거야. 나 그때까지만 해도 고소공포증이 나는 뭔지 몰랐거든. 근데 올라가서 요만한 진짜 신발 주머니만한 그 앞에 이렇게 쓰잖아. 못 뛰겠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몇 번, 못 뛰겠어요. 그래서 존나 무서워요. 그래서 존나 무서워. 막, 씨발,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방송에서 씨발 뛰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나 못 뛰어. 그랬더니, 창렬인가? 누가 2번 뛰었어. 그래서 이제 나는 못 뛰면 여기서 겁쟁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는 진짜 DOC 이미지가 있는데 못 뛰면 정말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야. 쫄보 새끼가 되는 거야. 뛰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지. PD가 와서 그 번지점프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샬랄샬 하는 거야. 뭐냐? 번지점프를 45m에서 뛰는데 물이 여기 있으면 내 앞에 사람이 요만큼밖에 안 온 거야. 밑에 공간이 한 정말 10m 정도 이렇게 나무 위에서 그러니까 튕기니까 카메라에 그게 안 산다. 물이 한번 튀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고 나서 나를 발목에다 묶었는데, 뛰었는데, 이게 사실 손이나, 첨벙하고 이렇게 밑에 첨벙하고서 물방울 한번 탕 튀고 말아야 되잖아. 나 그 방송 자료 어디 찾아보면 나올 거야. 이게 번지 점프가 아니라 45m에서 발목까지 그냥 팍 들어갔더라. 영화에서 약간 비행기 그 호수에 추락하는 것처럼 발목이 물속에 들어가다 나온다니까? 몸 전체가? 그러고 나서 나왔는데 싸대기 맞으면 빨갛잖아. 온몸이 다 그냥 다 빨개 그냥 다. 문제는 붙었던 뼈가 붙었던 목뼈가 다시 또 부러진 거야. 그래서 머피 법칙 그래서 방송 접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머피 법칙 마지막 방송이야, 번지점프가. 자, 지상파 얘기는 안 해도 될 것 같죠? 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명랑이어로는 내가 무릎팍도사를 무릎팍도사 내게 조금 약간 반응이 좋았어. 약간 말빨도 좀 살아날 때고. 그것 때문에 이제 방송국에서 그때부터 섭외 출연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명랑히어로에 들어가기를 했는데 나는 그 전에 방송을 안 했었단 말이야. 이게 그때 약간 내가 너무 좀 이 방송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와서 느껴. 그때 당시에 박미선 누나, 신정환, 김구라, 또 뭐 MC는 김성주, 뭐 윤종신 형, 어쨌든 진짜 말 달리기 선수들이야. 그 사이에 내가 껴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떤 주제가 나오잖아. 한 주제에 6명이 얘기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6명에서
요이 땅 해서 그냥 서로 먼저 말을 딱 꼬투리를 이 사람 말 끝나기 전에 교묘하게 자르거나 교묘하게 그 끝말을 이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 말들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그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김구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앉아있다 보면 내가 얘기하려고 하면 벌써 한 바퀴 돈 거야. 쟤랑 생각이 비슷해. 내가 생각했던 걸 누군가 얘기해. 할 얘기가 없어. 난 그때 당시에 약간 힘들었던 게 누구 말을 자르고 들어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도 못하는 것도 있고 난 그런 성격도 못 되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그게 없으면 나는 예능이 그런 건지 몰랐어 그때 당시에. 근데 다들 있었던 사람들이 너무 빡센 사람들이야. 뭐 틈이 없어. 4시간 동안 한 번도 안 쉬어. 바바바바바바바.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명랑히어로 방송은 난 너무너무 힘들었었어. 그리고 두 번째 공감 토크쇼 놀러와. 그래서 이 놀러와의 식구들은 나한테 은인이야. MBC PD 형들이 다 이어지잖아. 라인이잖아. 그 여운혁 PD 형 라인이었고 신정수 형이 그 놀러와 PD였었는데 이 형이 사람이 진짜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진짜 너무 좋은 사람이야. 양반이고. 내가 힘들 때도 이 형이 많이 위로해줬고 내가 약간 공황장애하고 우울증 때문에 그만두려고 한 놀러와를 3년 했다면 2년 전부터 한 1년 동안은 내가 울면서 방송했어. 못하겠다고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불안장애가 되게 심할 때예요, 여러분. 제가 우울증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수요일날 녹화인데 일, 월, 화, 수, 목 이 4일 동안 나는 항상 지옥에 살았었어. 1년 동안. 근데 괜찮다. 너 괜찮다. 그냥 앉아만 있어라. 그리고 방송에 많이 안 나와도 된다. 그냥 너 하고 싶은 말 해라. 비방용이라도 좋다. 현장 분위기만 그냥 편하게. 어쨌든 이 형이 날 되게 카바쳐주고 거기는 작가분들도 해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되게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였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조금 종잣돈이라든지 그 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송이었다. 그리고 천하무적 야구단 역시 같은 시기에서 그때 당시에 내 통장 잔고가 500만 원인가 해서 시작돼가지고 나중에 방송 다 끝나고 나서 뭐하고 하니까 한 몇 억 되더라고. 근데 악착같이 모았어, 정말. 그전에는 돈 욕심도 없고, 돈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을 텐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종잣돈이 없으면 못한다는 걸 깨닫고 나서, 무조건 종잣돈이다. 뭔가를 하려면 생각만 있으면 안 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된다.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으면 뭐해. 그 아이디어를 남들한테 가서 투자를 받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거 잘못되면 사기야. 좋은 게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 그 남들한테 투자 잘못 받으면 그게 관계가 틀어지고 사기가 되는 거야. 사업과 사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 잘 되면 사업이고 잘못되면 사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남들한테 돈 안 빌리고 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해야 될 게 생겼을 때 진짜 기본 종잣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돈 그냥 계속 모았지. 그래서 놀러와 천하무적 야구단 나한테는 되게 고마운 방송, 인생에. 그리고 천하무적 야구단은 정말 내가 그냥 방송을 떠나서 내 모든 걸 던졌던 방송. 어렸을 때 내 꿈이 잠시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나라 프로야구 생겼을 때 다들 그랬겠지만 내 꿈이 야구 선수였던 적이 있었거든. 근데 야구 선수인데 그냥 야구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구부 있는 학교로 전학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야구에 진심이었어. 근데 그거를 나이 먹어서 나이는 늦었지만 그 꿈을 이뤄준 방송이야, 천하무적 야구단은.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있어, 그 방송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천하무적 야구단하고 무한도전하고 일주일 차이로 들어왔어요. 놀러와 끝나고 창정이하고 뭐 잠깐 KBS 앞에서 보자고 해가지고 커피숍 앞으로 가는데 갑자기 카메라들이 들이닥치면서 리얼이야. 사전에 짠 것도 없이 그냥 거기서 캐스팅 된 거야. 방송합시다가 아니라 갑자기 PD 나타나고 사람들 갑자기 카메라 막 이러고 들고 나타나가지고 뭐 야구 할 건데 어쩌고 여기서 뭐 계약서를 써라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천하무적 야구단 시작하게 된 거야. 근데 그 일주일 뒤에 재석이가 무한도전에 길이랑 얘기해놨으니까 형이랑 같이 무한도전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난 일주일 사이에 천하무적 야구단하고 무한도전하고 이렇게 서로 엇갈렸죠. 근데 물론 무한도전 했었으면 유명세라든지 인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았겠죠. 다들 뭐 너무 훌륭한 프로그램이고. 그런데 천하무적 야구단한 거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에 모든 걸 통틀어서 뭐 오직 운반 만들 때하고 천하무적 야구단 할 때하고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힘들었지만 최고야.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정말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야구 또 하고 싶어. 그리고 MBC 드라마 넷에서 DOC 가족의 탄생. 이거 재밌어요, 여러분. 이거 옛날 우리 2000년도 진짜 지금 감성 아니고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이때 감성이야. 부다 사운드 애들 데리고서 케이블에서 완전 메인 방송은 아닌데 진짜 B급 감성으로 1등이야. 개생리얼. 요거 재밌어. 가족의 탄생. 나만 재밌나? 어쨌든 이것도 되게 열심히 했어. 우리 이혼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끝이에요? 난 내 욕 살벌하게 존나 많을 줄 알았는데? 솔직히 좀 시원하게 변명 아닌 해명이나 뭐 이런 거, 해명 아닌 변명이나 이런 거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긴 있었거든? 왜냐면 내 입장을 어디 가서 얘기했던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그동안 나는 그 사건에선 이건 이랬고, 저건 저랬고, 사실 그랬던 적이 없거든. 그냥 다 일방적인 한쪽 얘기만 나왔었고, 사람들은 다 그걸 믿으니까 내 얘기를 좀 하고 싶기도 했는데, 너무 혀가 긴 것 같아, 그러기엔. 앞으로 더 잘 살면 되죠. 열심히 재밌게 살아볼게요. 잘 살아볼게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고마워요, 여러분. 또 봅시다. 예시쇼.